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화 5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투명의 흔적.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생땡쥐베리. 서울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아직 동트기 전에 한강은 푸른 수은등이 깜빡이는 어느 항구를 떠올리게 한다. 숙소를 나와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어둠 속 발에 닿는 나무 계단과 곧 이어지는 콘크리트의 이질감이 낯설다. 옷을 두툼하게 입었는데도 12월의 바람은 살갗을 파고든다. 어깨를 웅크린 채 강변을 걸었다. 얼마쯤 걸었을까? 서서히 사위가 밝아오기 시작한다. 걸어온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가 잠들어 있는 호텔이 멀리 보인다. 내가 걸어온 발자국 옆으로 보이지 않던 발자국이 길게 나 있다.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는 61년을 살았다. 환갑을 맞은 것이다. 생각해보면 긴 세월이다. 10간 12지로 구성된 60갑자는 해마다 순서에 따라 갑자년, 을충년 등 명칭을 정해 부른다. 누구나 61년째 되는 해에는 자신이 태어난 해의 간지를 다시 만난다. 이를 환갑이라고 하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기념한다. 예전에는 수연이라고 해서 잔치를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61번째 생일에 잔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서울 여행이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은 숙박비가 비싸다. 35년 전 신혼여행 때도 이런 고급 호텔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환갑잔치 대신 우리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이라고 위안하며 그에게 예약을 맡겼다. 모처럼의 서울 여행이니 최대한 좋은 조건을 찾아보라고 부탁했다. 다양한 할인 혜택과 멋진 뷰를 기대하라는 그의 말에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오래 숙성된 와인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기다렸다. 행복이란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게 있는 것이다. 행복에 대해 의심을 하는 순간 행복은 없다. 불행으로 생각되는 내게 다가온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지닐 때 행복은 날개를 떼어버리고 오래 내 안에 머문다.
예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달여 기대했던 행복한 시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망설이는 시간은 내 것이었던 행복을 빼앗긴 것처럼 서운했다. 하지만 섭섭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말을 아꼈다. 긴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한강의 야경이 잘 보이는 높은 층에 투숙했다. 어렵게 숙소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행복은 원형이 없으므로 물과 같이 자기 그릇에 담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 더욱이 행복은 꾀가 많아 몸을 잘 도사리고 필요로 하는 자에게만 사랑받으려 한다. 주섬주섬 가방을 뒤져 집에서 가져간 와인을 꺼냈다. 창밖의 어둠과 한강을 오가는 자동차 불빛들, 그리고 서로의 그림자를 와인과 나누어 마신 그는 마배 걸린 사람처럼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그 밤 내내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자 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강의 불빛은 젊은 날의 웃음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으로 나를 이끌었다. 나의 오늘의 행복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별히 내세울 수도 없을 만큼 소박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근심이 없기를,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기를. 행복은 투명한 시간이 만든 작은 흔적들처럼 마음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닌가.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 행복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니. 행복은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근거와 확실성은 분명하다. 타인에게는 사소한 일이어도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감을 갖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행복의 속성이다. 그가 살아온 61년의 시간, 내가 살아온 60년의 시간은 다르거나 같다. 하지만 다르거나 같다고 해서 모두 이해한다거나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로 믿고 추구하는 행복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그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오롯이 믿어주는 것이다. 설사 나를 배신할지라도 말이다.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음을 불행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불행하지 않음을 행복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지금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하다고. 때론 단순한 것이 좋을 때도 있다. 행복은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행복과 멀어진다.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줘.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성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성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네, 오늘이 제가 방송 시작한 지 50번째 되는 방송 순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50번째 자축이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은 제 컨셉이 LQ를 지향하면서 횡설수설인데 그래도 50번째는 조금 좀 뭔가 매듭을 지어간다는 차원에서 조금 무게감이 있고 좀 중량감 있는 분을 좀 모셔서 그래도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싶다가 제가 몇 번 부탁을 좀 드려서 안산의 수필가이자 평론가이신 우리 강미애 선생님을 좀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나와 계시고요. 아까 제 인트로 끝나고 다른 때와 달리 제 인트로 대신에 우리 강미애 선생님이 쓰셨던 투명의 흔적이라고 하는 수필 우리 선생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었습니다. 한번 직접 같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우리 한번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번 좀 부탁하면서 본인 소개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가르치고 있는 수필가이자 평론가 강미애입니다. 2001년에 등단했으니까 문단에 데뷔한 지는 올해로 22년이 되었네요. 현재는 한국문협 수필문학가협회 수필문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수필문학 추천작가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작품 활동을 하면서 산문집과 수필집 7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올해 출간한 수필집 투명의 흔적은 지난 2021년 산문집 여자 목욕탕이 이어서 올해 또 아르코 문학나눔 도서에 선정됐어요. 그런데 성어문학상 본상까지 또 수상하게 되면서 한 해의 작가로서 기쁘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방송을 진행하라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한 분 또 옆에 같이 한번 또 모셨습니다. 우리 백선옥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백선옥 선생님도 수필가이시자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고 영상에 또 이렇게 한 일획을 담당하신 아주 또 저명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선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도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영상 일을 좀 오래 했고요. 뭐 특별하게 잘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면서 청춘을 보냈고요. 그리고 뒤늦게 그 강미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글을 배워서 월간문학으로 신인상을 받으면서 저도 등단하고 얼마 전에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작가 한 사람한테 주는 1,000만 원 상금을 와. 받으면서 책을 냈어요. 뭐 매직 아워라고 뭐 재미는 없고요. 책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냄비 받침으로 쓰기는 아주 좋습니다. 아, 상금을 1,000만 원이나 받으셨어요? 네, 그거는 정산도 하지 않는 순수 상금이라 네. 아주 쓰기가 좋았습니다. 선생님 저랑 친하게 지내죠? 네. 오늘 우리 두 분의 귀한 작가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하고요. 오늘은 주로 강미애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백선호 선생님 모시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광고 영상에 대한 또 비하인드가 또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한번 나누시면 또 나누게 될 때 철진한 좋으시면 이야기라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철진한 이야기니까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강미애 작가님은 안산에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30년 된 거 같아요. 30년 정도 된 거예요. 32년 됐습니다. 네, 원래 어디 사시다가 오신 거예요? 서울 송파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송파구에서 30년, 안산에서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안산이 안 산다 하면서도 사는 곳이 안산인데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서울에서 밀려나신 분이거든요. 다시 서울로 진입하려다 실패하셨는데 혹시 뭐 그런 아픔이 있으신 건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밀려서 서울에서 안산으로 온 게 아니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친정아버지께서 공단에서 반월공단 사업을 하셨어요. 네. 또 그 무렵에 저는 또 둘째 아이를 이제 낳게 되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아버지께서 서울 생활보다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다 보니 안산이라는 지역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살기가 괜찮은 것 같으니 서울에서 그렇게 복닥거리고 살지 말고 좀 와서 살다 가는 게 어떠니 하셔서 친정아버지 추천에 의해서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때는 길이 이렇게 좋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송파라면 좀 복잡한 데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를 오는데 서울에서 저 외곽을 거쳐서 수원을 거쳐서 여기를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 한 3시간도 넘게 걸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랬는데 또 우연찮게 청약을 넣은 것이 또 아파트가 이제 여기 살려고 했는지 사동의 그 감골 아파트 거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절반은 코가 꼈고 절반은 또 친정아버지 권유로 오게 됐는데 저희는 와서 살게 됐는데 또 아버지는 엄마가 그 투병하시는 바람에 친정아버지는 저가 안산에 내려오고 또 1년 만에 사업을 또 접으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저만 남게 됐죠. 근데 저야말로 그리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저야말로 안산을 떠야지 살았던 곳으로 가야지 했는데 그러다가 32년이 됐습니다. 네. 그 책을 쭉 읽었을 때 그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네, 그죠? 제가 28에. 아, 20대. 그럼 그 전에 20대 때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때 결혼하고 그 큰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 책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꾸 쓰셨는데 죽음을 시어머님 또 어머님 몇 분이 돌아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생각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기도 했고 제 성향이랄까 저의 성격상
저를 외모를 보면 대부분은 제가 막 씩씩하고 또 좀 약간 투세적인 것도 느껴지고 좀 강한 느낌이 드나 봐요. 근데 실제 저는 좀 내향적이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거를 그렇게 썩 즐겨하지 않고 그런 성향이 있는데 친정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또 사남매의 맞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재된 것들, 예, 참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제 좀 어렸을 때부터 성향을 좀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사는 일도 그렇고 좀 이렇게 흥도 많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실 이 순간에도 그렇고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막 행복하다든가 즐겁다든가 그래서 보통의 사람보다는 좀 텐션도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글을 쓰면서 지나치게 진지한 편이고 한 번 또 감정이 좀 다운되면 그게 좀 오래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좀 잘 모르면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글을 쓰면서 마음도 많이 다스리고 스스로도 위로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이 늘 많습니다. 네. 그 안산에도 숨은 작가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숨은 작가라기보다는 이미 드러나신 작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안산시 중앙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하면 꼭 외부에 있는 작가들 불러가지고 강연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게 많은데 안산에도 훌륭하신 작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안산에서 좀 이렇게 대중 강연도 좀 하고 계시죠? 가끔 하는데요. 일단 뭐 도서관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들이 유리하겠죠. 저도 지역 작가로서 특강을 한번 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 작가하고 그다음에 뭐 방송이나 혹은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인지도가 별로 없으니까 도서관 측에서도 시도는 했으나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알려진 작가들을 부르게 마련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글을 쓰면서도 외부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았어요. 별로 알려지기는 것을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뭐 옆에서는 강 선생은 제야에 숨겨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글은 누굴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제가 살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붙들고 썼던 게 글쓰기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어문학상을 탔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시고 또 너무 늦게 알아봐줘서 미안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미안할 일은 아니셨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강미애라는 사람을 알아주시고 강미의 글이 마음에 닿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별로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지역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 지역 작가들이 저 말고도 사실은 숨겨진 작가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서관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회의할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하지만 또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이 또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네. 한편은 좀 아쉽죠. 근데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아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하시지만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선뜻 들으면은 이율배반적이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선생님에게 있어 글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글은 세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하고의 만남이나 관계를 그렇게 막 즐겨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글은 저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제가 마음이 이런 사람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글이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요즘에는 책을 이제 계속 내고 하면서 출간되고 하면서 또 저자 사인회나 독자 만남을 가지면서 저는 제 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제가 죽음이 많이 들어가 있고 좀 대체적으로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런데 책을 쓰면서 느낀 점은 제가 행복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끝은. 그러니까 주제는 분명히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소재의 작품이든지 그 끝은 행복해야 돼. 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지나면 그것이 행복이었어. 이것이 행복이야라고. 제가 행복을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저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저와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세상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있는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이렇게 죽음과 어떤 내면에 이렇게 이런 좀 어둡고 약간은 이렇게 가라앉은 형태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그를 통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행복을 기다리고 있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것, 그거를 말이 아니라 글로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도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수필이셨을까요? 네, 그 질문을 가끔 받아요. 20대 때부터 30대, 20대 때는 소설에 한때 미쳤었고요. 좋은 선생님들 밑에 쫓아다니면서 많이 소설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은 어느 순간에 제가 한계를 좀 느꼈어요. 소설은 좀 미쳐야 되거든요. 상상 속의 세계에서 이렇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사고가 좀 경직돼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저 자신한테 좀 기준이 엄격하다고 해야 될까? 그렇다 보니까 글도 너무 이렇게 단정하고 혹은 이상한 세계로 빠지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도 교수님은 노력해봐 뭐 이러시지만 제 스스로 저를 판단했을 때 그 너머의 세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저의 한계를 느껴서 소설은 20대 때 미쳐서 공부하다가 멈췄고요. 그리고 시는 수필을 쓰면서 꾸준히 쓰고 있는데 수필은 저의 감정을 잘 이렇게 정제를 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욱했을 때나 너무 지나치게 우울했을 때 초고는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거칠게 나오지만 그 문장을 퇴고를 하면서 제 그 감정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제 마음을 그렇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장르였던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또 수필을 오래 쓰게 됐고 저를 가르쳤던 또 수필의 강석호 선생님이신데 지금 작고하셨거든요. 또 그분이 제가 갖고 있는 시를 쓰는 그 부분과 또 소설을 썼던 문장력과 그런 것들이 수필에 오히려 합쳐지면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네. 책 7권 내셨다는데 전부 다 수필집? 아닙니다. 산문집하고 수필집 섞여 있고요. 네. 제가 또 취미로 사진을 또 가끔 찍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 사진이 있는 산문집도 내서 좀 그거는 좀 호평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있는 산문집도 있고요. 또 여자 목욕탕처럼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데 가서 막 있다 보면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근데 그곳에서 여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의미 있고 재밌는 거예요. 하소연 같지만 여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남자는 못 쓰고 여자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를 이렇게 나만 웃고 듣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걸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글로 남기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몇 달 매달려서 썼는데 그게 또 덜컥 아르코 문학 나눔에 또 되는 바람에 저도 그 1,000만 원 상금을 받게 되는 거였거든요. 친하게 지내요. 어쨌든 그래서 글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산문, 수필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진정성 있는 문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백 선생님이 보실 때 우리 강미애 선생님의 어떤 글에 대한 느낌이시랄까 있으실 것 같은데. 수필가가 있고 강미의 수필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론가가 있고 강미의 평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많은 글들을 접하고 읽고 보고 그러는데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유의 문학으로 보면 강미애 선생님을 따라갈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그게 흥행성이 따라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기 작가에 영합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 작가 본연의 예술성이라든지 창의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정말로 벽보적인 자리에 계시지 않은가 생각해요. 제가 강미 선생님한테 사진을 강미 선생님뿐이 아니라 몇 분을 모아놓고 사진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몇 분이 뭐 10년 정도 사진한 분도 계시고 뭐 처음 시작한 분도 계셨지만 강미 선생님 처음 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혼자서 찍은 사진으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의 질이 그거 뭐랄까 사진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진은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그림 엽서나 이런 풍경 사진 뭐 이런 거에서 흔히 보는 또는 뭐 그 좋은 라이브러리에서 보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강미애 선생님의 사진은 나한테 얘기를 거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쳤다고 차마 얘기를 못 해요. 저보다 훨씬 잘 찍고 그러니까 잘 찍는다는 거는 관점의 차이인 거거든요. 뭐 프레이밍을 잘하고 그러니까 구도를 잘 잡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사물에 다가가고 그걸 표현하는데 강미애 선생님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뭐 에피소드가 될지 모르지만 6명의 그 작가들을 데리고 그 염전회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염전 스케치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강미애 선생님은 쭈그려 앉아가지고 뭘 찍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작품인 거예요. 그 해풍에 그 침삭이 된 그런 그 소금기 어린 그런 나무결 이런 걸 찍었는데 거기에 색깔이 있고 그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찍은 출산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보는 게 있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술에 관련된 걸 뭐 했냐 했더니 도자기를 오래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그런 거에 아마 공감각 능력이 좀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그 포인트 오브 뷰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글도 마찬가지에 그런 날카롭고 사실은 이성적이에요. 사실은 그 정남이가 떨어지는 일인데 그런 쪽의 글을 쓰십니다. 뭐 저는 뭐 타칭은 아니고 자칭입니다. 자칭 강미 선생님의 수석 제자라고 그 수많은 제자 중에 수석 제자라고 나대고 다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밝고 까불거든요. 글이. 근데 강미 선생님의 영역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족보가 좀 이상해져요. 네. 아니 아까 뭐 제자라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또 그런 경우는 네. 그 여러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문이라는 사람과 이소룡의 관계는 연문 스승은 그 무술을 가르쳐주고 이소룡은 차차차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교환은 아니지만 뭐 배움도 나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에 있어서는 백 선생님이 스승이시고 네네네. 글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스승이시고. 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 순서 중에 게스트 분들한테 노래를 부탁을 드리는데 내일 부른 기억을 걷는 시간을 요청해 주셨어요. 왜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셨을까요? 처음에는 제목이 좋았어요. 그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것. 제 작품 속에도 그 제목이 나오는데요. 기억을 다시 걷는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글을 쓴다는 것은 이 육체가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보면서 글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그 제목이 좋았고요.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흔적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를 생각하면서 유리잔에 묻은 너의 흔적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방울이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는 눈에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방울이 있다가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억이죠. 보이진 않은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고 그걸 남기는 것은 글이기 때문에 가사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좋아하게 됐고 뭐 특히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좋았습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 다시 우리 불러줘.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을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을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네, 내리 불렀습니다. 기억을 걷는 시간. 자, 우리 선생님 글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읽어주셨던 게 투명의 흔적. 이번에 금년에 나온 스필집의 네네. 대표 꼭지로 꼽아주신 거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육순을 맞이해서 남편분하고 같이 서울 야경이 보이는 호텔을 갔는데 막상 갔더니 예약하는 것부터 이제 미스가 생겼고 그리고 어쨌든 겸사겸사해서 어떻게든 해서 한강변이 보이는데 들어가서 술 한잔 먹었더니 남편분께서는 그냥 네. 잠이 들었죠. 잠이 들고 그러고 나서 혼자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한강변을 걸으셨다. 요 얘기시잖아요. 네. 네. 아니, 처음에 저는 이거 딱 첫 문장을 읽을 때 그 남자는 호텔에 있었고 난 나왔다. 이거 뭐 불륜 소설이야? 그렇게 봤다가 아 부부 얘기구나. 부부 얘기인가를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냥 주무셨다. 아니 그 알폰스 도대의 별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알폰스 도대의 별이란 게 그 안에 그 주인
집 따님하고 이 목동하고의 뭔가 썸씽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 버리잖아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자, 어떻게 이 글이 나오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처음에는 아마 보통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짜증이 났죠. 그또 무척 추운 날이었어요. 로비에서 그 연말에 그 호텔을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근데 호텔이 생각보다 썰렁했는데 사실은 좀 짜증이나 화도 안 나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죠. 이거를 누구 한쪽이 화를 낸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그러더니 어쨌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로 올라갔고 그래도 올라가서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날은 화도 안 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을 나누어 마시고 그래도 그 밤이 우리 생에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 한 와인 한 잔을 마시더니 잠이 오는지 자야겠다 그러고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서는 야경을 이렇게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얼굴을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온 우리 젊은 날에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서로 애쓰고 산 시간이 보이는 거죠. 주름도 지고 또 살결도 거칠어지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본다면 그날 하루쯤의 에피소드는 그냥 또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잠이 안 오니 이제 나와서 이렇게 좀 걷고 이러면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뭐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그 60이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또 삶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순간도 그냥 해프닝처럼 잊어버린다면 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감정을 글에 남기고 싶었고 또 그걸 작품으로 쓰고 나니 책 제목을 정할 때도 등단하고 22년 기념이기도 했고 또 뭐 환갑 기념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한번 제 삶을 정리하고 싶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그 제목을 투명의 흔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뭐 운명 같은 딱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평생으로 글쟁이로 살아야 되겠다.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 2번 정도 있었는데요. 20대 때 형편이 어려워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교수님의 원고를 교정하는 일을 했어요. 네. 왜 저를 뽑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막 교정을 보는데 교수님께서 오래 시키시더니 하는 말씀이 너는 다른 사람의 글을 보는 남다른 눈이 있다고 평론을 공부해보면 어떻겠니?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경영학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교수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셔서 글을 써볼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가 그때 20대였고요. 그리고는 결혼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그럴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만나는 것을 그렇게 썩 즐겨하지 않다 보니까 인사를 해야 할 때나 관심을 표명할 때는 엽서나 주로 편지를 써요. 그런데 편지나 엽서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네 문장에 울컥했어. 네 글에 감동받았어. 네 편지에 위로받았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보단 이 글을 써서 하는 일을 하면 나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그때부터 공모전에 응모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1996년에 동서문학상 그 수필 부분에 응모해서 입상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글을 써봐야 되겠다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친무 투명의 흔적에 보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꼭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땡땡 문학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동서문학상이거든요. 예.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이 문장을 제가 너무 괜찮아서 따로 제 노트에 좀 적어놨습니다.
긍지는 내가 나이길 잘했다고 믿는 순간이다. 우리가 지닌 최선의 모습을 드러내고 용기를 무릅쓰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도전을 극복하는 순간들이다. 긍지는 대개 다른 사람이 나의 역량을 알아봐줬을 때 생겨난다. 땡땡 문학성에 입상했을 때 이런 긍지를 느끼셨다는. 네, 저는 자존감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백 선생님도 그렇지만 선생님은 역량이 많으신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또 스스로 자꾸 내가 뭐 그닥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자꾸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또 더더군다나 서울에 살다가 안산으로 오면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상태에서 좀 약간 우울감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깨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마음 먹으면서 이제 글을 쓰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공모전에 글을 자꾸 냈는데 동서문학상은 되게 큰 상이어서 거기에서 상을 타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내가 나 혼자 안으로만 이렇게 잦아들고 또 소극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 나 괜찮아라고 내가 느끼는 건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을 그래도 내 눈으로 지켜보면 그제서야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좀 그랬어요. 아 나 생각보다 괜찮은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들어서 그때부터 용기가 좀 많이 생기고 글을 쓰는 일도 그때부터 더 매진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가시면 아내고 엄마하고 할 텐데 가족들이 바라보는 작가 강미애 어떻게 보나요? 제가 그 아드님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네. 그 아이들의 그 시각에서 본 거를 저는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수집을 했는데 완벽한 어머니라고 그래요. 음식, 솜씨, 뭐 살림, 그리고 며느리 대하는 거, 뭐 모든 게 완벽하다고. 너무 멘트형 말씀 아니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이거는 그래 믿음이 안 가는데 이게 진짜예요. 예. 강 선생님을 보면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만들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로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청취자들이야 뭐 볼 수가 없으니 지금 빨간 옷이 잘 어울리잖아요. 네. 자, 어떻게 뭐 동의하시죠? 아, 뭐 성격이 일단은 좀 약간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격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엄마 역할도 그렇다고 학교를 뭐 쫓아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학교 갈 때 입는 교복 정도는 저는 아들 둘을 단 한 번도 꾸겨서 그 셔츠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를 정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애들한테 이게 내 마음이니까 해야지 하고 정한 게 바빴어도 절대로 남자들 셋 와이셔츠는 중고등학교 또 다니면서 한 번도 세탁기를 빨아서 구겨진 채 입혀보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살림은 또 제가 뭔가가 정리가 잘 안 되면 잠이 안 오는 성격이다. 어떻게든 잘 다 해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로서의 우리 집에서의 평가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엄마 자리에서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렇게 빛나고 엄마 일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뭐 뛰어나게 이름이 알려지거나 이거를 뭐하는 상관없이 엄마가 하는 일을 엄마답게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큰아들이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집안일은 잘 이렇게 뒤로 밀어넣거나 이렇게 핑결대고 싶진 않아서 좀 잘 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저희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예, 아니 선생님 문장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화려한데 이렇게 실속이 없는 문장들이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읽다 보면 질려버리는데 우리 선생님 문장은 이렇게 뭐 톡톡 튄다라고 가볍지도 않지만 그러면서 아주 새롭게 다가오면서도 묵직하게 한 말 한 말 내딛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분해지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씹어먹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바빠 얘기하면은 좀 무겁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선생님만의 어떤 문장 연습이랄까? 뭐 어떻게 해오셨어요? 저는 퇴고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미지 기록창 때도 그랬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책을 드리면 강 선생 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쉽게 읽히지는 않나 봐요. 네. 근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퇴고를 할 때 저는 이제 초고를 이제 생각한 대로 이미지를 초고로 정리해 놓고 나면 정말 많이 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쉬운 문장으로 쓸 수도 있겠으나 어떤 부분에서 제가 담고 싶은 메시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단어를 찾고 생각이 생각을 거듭해서 이 어휘를 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어렵지만 이게 뭘까 이게 생각하고 사실 언어로 사람 마음의 밑바닥까지 닿는 일은 어려워요. 물론 글을 쓰는 작가도 어렵고 또 글을 읽어내는 독자들도 독자력이 또 있어야만 그렇죠. 읽어내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삶이 진지했으면 해서 우리가 똑같이 모두 겪는 일상이고 삶이지만 한 번쯤은 책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한 번 좀 더 보고 그래서 본인도 한번 생각해서 그래서 제 문장이 좀 저한테도 마음에 닿도록 퇴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그래서 독자에게도 그 문장이 좀 마음에 와 닿아서 좀 삶을 생각해보고 같이 잘 살아봅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글에 아포리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예를 들어서 피천득 선생님이나 아니면 장영희 선생님 같은 글들은 그냥 쉽게 읽히거든요. 그 선생님이 결하고는 선생님이 쓰신 그 결이 참 독특하다. 그래서 선생님의 펜은 한번 펜이 되면 골수펜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선생님의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좋아하면 확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그런데 뭐 자주 쓰지는 않고 책 한 권 만드는 일은 그래서 다음번 책은 이미지 기록창이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글이 좀 어렵다고는 했지만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글이 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를 놓고 보면 한 번에 사람의 시선을 끄는 거는 이미지죠. 그래서 사진이 이미 강렬하게 오면 쓸데없이 문장이 많아지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사진이 있는 산문집 같은 에세이집 같은 경우는 사진과 이 글이 짧으면서도 명료하게 와 닿을 수 있게 해야 돼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기록창이라는 사진 있는 산문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좋았고. 왜냐하면 말로 하기 싫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미지로 보여주고 그 사진은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다 사진가들은 찍고 싶어 해요. 근데 쉽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만 찍으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을 만한 텍스트가 짧게 있어준다면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 기록창은 사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읽는데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이미지 기록창 두 번째 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책이 이미지 기록창으로 나오겠네요. 네, 이미지 기록창 두 번째 언제쯤 출간하실 예정이세요? 원래 계획은 내년인데 내년 연말쯤인데 모르겠습니다. 사진도 정리해야 되고 글도 정리해야 되고. 네. 아니 저도 이제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 그 문장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글쓰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들이 좀 많은데 우리 선생님도 지금 여기 안산에서 글쓰기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요거 팁을 하나 주신다면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썼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유의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나중의 일이고요.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기처럼. 그래서 그리고 글쓰기는 시작을 나를 위해서 먼저 써야 돼요. 한 번도 글 쓰신 적이 없다 하면은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살잖아요. 우리 집을 위하여, 우리 식구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가장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이 돼서 내가 조금 편안해지고 안정적이 돼도 왠지 마음이 허전하단 말이죠. 그거는 남녀 불문하고 그 허전함의 원인은 내가 없어서예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애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마음이 허전함으로 다가와요.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글을 써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연습은 맞춤법, 띄어쓰기, 뭐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차제에 두고 일단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일주일에 3일이든 시간을 정해 놓을 것. 새벽이든 내가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저녁이든 밤이든 시간을 정해 놓고 그 다음은 타이머를 5분 정해 놓고요. 주제를 하나 정하는 거죠. 뭐 아무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해놓고 타이머를 정해 놓고 타이머에서 딱 누르고 그때부터 치는 겁니다. 5분 동안. 무조건. 네,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늘 있었던 일이건 속상한 일이건 뭐 누굴 욕해도 상관없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땡 하고 끝나면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읽고 거기서 고치고. 그래서 5분 쓰기라면 그게 짧은 것 같지만 꽤 긴 글을 씁니다. 네, 생각하지 않고 마구 쓰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요. 5분 쓰기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쓰고 예를 들어서 저는 강미애이니까 미애야 너 지금 몇 살이지?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어. 애썼다. 고생했어. 라고 써놓고 읽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19분은 울컥하세요. 예. 왜냐하면 나를 위로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글을 쓰면서 나를 위로하는 거죠. 글쓰기의 가장 큰 장점은 글을 쓰는 사람을 제일 먼저 위로하고 치유해 줍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도 되기도 했고요. 저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쓰는 것, 그리고 5분 안에 쓰는 것, 그리고 그 5분 안에 쓴 것들을 수정해 놓고, 그래서 그것이 좀 자유로워지면 200자 쓰기, 500자 쓰기 해서 조금 한 단락 정도가 자유로워지면 이제 글쓰기 하는 뭐 강좌가 있다면 가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혼자 쓰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을 갖고 부끄럽지만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읽는 곳에 가야 세상으로 나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글은 내 마음을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들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나도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지 않으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 마음이 이렇구나, 저 사람 마음은 이렇구나, 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삶도 좀 달라집니다.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 쭉 하실 때 본인 얘기하실 때는 좀 띄엄띄엄 얘기하시더니 이게 글쓰기 하라고 그랬더니 막 팍팍 폭포 쏟아지듯이 쏟아지세요. 이 글쓰기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된다. 크게 정리해 주자면 글쓰기 근육을 길러야 된다. 그런 엉덩이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사전에 질문 드렸던 거에 반도 못하고 오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백 선생님은 아예 제가 별도로 한번 이 광고와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또 말씀 또 이게 음악 나가는 동안에 말씀 들었더니 대치동에 사시다가 초지동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한 달 전에 이 단원 FM이 제 프로를 위해서 일부러 이사까지 와주신다고 해서 네, 오늘 두 분 선생님 귀한 자리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터 폴 앤 메리가 부릅니다. 500마일스. If you miss the train I'm on, you will know that I am gone.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100 miles
2. Lord, I'm 3. Lord, I'm 4.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Not a shirt on my back, not a penny to my name. Lord, I can't go home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Lord, I can't go home this away. If you miss the train I'm on, you will know that I am gone. You can